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이응재입니다. 오늘 2015년 7월 8일 한겨레 신문 정의길의 긴급 진단, 흔들리는 유로존, 그리스 정부와 월가의 어두운 거래, 비극의 씨앗이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물결이 넘실대던 2009년 10월 2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요르고스 파파콘스탄티누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놀라운 고백을 했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 적자가 애초 발표된 대로 국내 총생산 GDP의 6%가 아니라 12.5%나 된다는 폭탄 선언이었다. 동료 재무장관들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며 유로존 해체까지 위협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격화될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다. 그리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문제라고만 여겼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탐욕과 유로존 체제의 모순이 얽힌 사태의 진실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클로드 융커 당시 유로그룹 의장은 게임은 끝났다며 그리스 정부의 부정확한 재정 통계를 비난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그게 아니었다. 금융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돈놀이 게임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재정 적자를 감춰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리스 부채 위기가 시작되던 그해 11월 초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의 회장 게리콘이 이끄는 팀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다. 이들은 부채 관리에 허덕이는 그리스 정부한테 의료보험 부채를 미래로 2월에 숨겨주는 파생 상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과거 그리스 정부들이 어떻게 부채를 숨기고 더 많은 빚을 내어 3천억 유로라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는지 비밀을 드러냈다. 그리스는 2001년 골드만삭스에 3억 달러를 주고 이런 파생상품 기법을 도입해 재정 적자를 축소해 유로존의 재정 기준을 맞췄다. 그리스 정부는 미래에 들어올 공항 이용료를 담보로 골드만삭스로부터 28억 유로를 빌렸다. 이는 정부의 부채가 아니라 수입으로 올랐다. 이 거래는 그리스 신화 속 바람의 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올로스로 불렸다. 이런 거래는 2000년 미래 복권 수입을 미리 당겨 쓰는 파생상품 거래인 아리아드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타 왕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는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에게 반해 아버지를 배신하는 여인이다. 이 배신은 그 자신과 가족의 운명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반면 그리스와 월과 금융자본의 거래인 아리아드네는 모국 그리스에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그리스와 골드만삭스만의 악행이 아니었다. 유로존 가입 전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월가의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가 개발한 이런 파생 상품 기법을 채용해 유로존 가입 기준을 맞췄다. 이탈리아는 JP모건의 도움으로 1996년 예산 기준치 기준을 겨우 맞춰 유로존 가입의 토대를 마련했다. 골드만삭스 등한테 이 거래는 매력적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마음대로 돈을 뜯어냈다. 아이올로스 거래에서 골드만삭스는 실제로는 28억 유로를 빌려줬으나 그리스는 돈을 받는 순간부터 수수료 등을 포함해 34억 유로를 빚진 상태가 됐다. 2005년에는 51억 유로로 불어났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등이 이 거래를 통해 그리스 등의 투자 적격도를 조작해준 것이다. 이를 믿고 민간 투자자들은 그리스 등의 채권을 구입했다. 그리스의 이런 무리한 유로존 가입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었다. 유로존 가입 전까지 그리스는 재정적자 관리가 지속가능한 상황이었다. 1999년 무역적자와 예산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5% 미만이었다.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이 기정사실화된 1999년 이후 이 적자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미 그리스에는 90년대 중반부터 돈뭉치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상태였다. 금융자본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이 현실화되면 채권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그리스를 상대로 베팅에 나섰다. 특히 독일 등 북유럽의 은행과 투자자들은 당시 자신들 나라의 이자율에 비해 5, 6배나 높은 그리스 채권 투자에 집중했다. 90년대 초반 그리스 10년 국채 이자율은 20%였다. 이는 2002년에 3%까지 떨어졌다. 90년대부터 그리스에 밀려든 돈들은 그리스의 경제를 화랑으로 바꾸는 듯 했다. 그리스는 성장률 4% 안팎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와 임금이 오르고 그리스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졌다. 2001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유로화 사용은 이런 추세를 더 악화시켰다. 그리스가 자국의 경제 실력보다 가치가 높은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차입 비용은 더 낮아졌으나 수출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적자와 부채가 쌓이지만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뻔했다. 이런 변곡점에 개입한 것이 바로 월가 금융자본이었다. 그리스는 적자와 부채 허덕이면서도 이들과의 거래를 통해 돈을 더욱 쉽고 싸게 빌릴 수 있게 됐다. 그리스 경제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 심각한 탈세와 방만한 정부 지출이 국내적 요인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탈세액은 2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는 경제 위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조세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리스 부유층이 세금을 피해 스위스 은행에 쌓아둔 돈은 약 800억 유로로 평가된다. 그리스의 자영업 비중은 유럽연합 평균 15%의 2배가 넘는 31.9%다. 정부로서는 조세 징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흔히들 위기의 원인으로 거론하는 그리스의 사회복지 비용은 국내 총생산의 20%를 조금 넘는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에서는 중간 수준이다. 사회복지 비용의 대부분은 연금 지출이다. 실업률이 높은 그리스에서 연금은 서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양날의 칼 같은 존재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연금 역시 유효한 소비원이지만 경제가 막히면 정부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는 2%를 넘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사회복지 비용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라는 요인은 가려져 있다. 미국과 독일은 그리스에 무기를 파는 최대 수출국이다. 유로존 가입으로 그리스의 수출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차입만 쉽게 되는 상황은 그리스 경제 약점과 맞물려 증폭되어 갔다. 2008년 월가에서 금융위기가 폭발해 유럽으로 번졌다. 독일 등 북유럽의 유로존 핵심 국가로부터 그리스 등 남유럽의 주변부 국가로 흘러가던 자금의 물결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다. 그리스 정부가 2009년 11월 자국 재정 적자의 실체를 공개하자 그리스 부채 위기는 불붙기 시작했다. 그리스가 국내외에 빌려 쓴 돈의 70%는 상업은행 등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민간 채권자의 대다수는 독일 등 북유럽의 유로존 핵심 국가들의 민간 은행과 투자자들이다. 금융위기를 부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더 비난받았던 쪽은 돈을 빌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약탈적 대출 상품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라고 부추긴 월가 투자은행 등 금융자본이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스 부채 위기는 그리스 정부와 국민만이 책임져야 할 사안인가? 그리스의 투자 적격도를 조작하고 높은 투자 수익률을 노려 달려든 금융자본들은 여기에서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그리스 구제금융 상환 과정은 부채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책임을 지고 손실을 분담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행태에 대한 분노가 결국 5일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 요구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입니다. 그리스가 5년 전에 그리스 사태의 그 발단, 어떻게 해서 그리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리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체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그 미국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투자은행들이 마음껏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국부를 굉장히 그 많이 가져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뭐 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 그 스타타워,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빌딩을 헐값에 사서 몇 배씩 남겨먹고 팔고 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당한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리에게도 낯이 익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는 단일 통화가 아니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올라가고 대신에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반인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이후에는 또한 쉽게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근데 그리스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관광 해운 산업 위주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경제가 어려우면 환율이라도 좀 이제 그 약세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그래야 이제 벌충이 될 텐데 유로화라는 그 높은 가치 통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